안녕하십니까. 공병호입니다. 윤 대통령이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존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은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. 그렇지만 뭐 사실상 한동훈 당대표가 주도한 그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탄핵,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퇴진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뭐 사실상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. 그리고 그 승리도 완전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지지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태는 비상계엄 선포에 윤 대통령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윤 대통령을 완전히 아웃시켜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, 그리고 당대표의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고, 그것을 윤 대통령이 바로 국회에서 그런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 주도한 탄핵을 받아들일 것인지, 아니면 이제 국회가 주도한 명목상 실질적인 탄핵을 받아들일 것인지, 두 가지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. 사실 여러분들,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두 명의 용병을 우리 당이 여러분들 끌고 들어와 가지고 두 사람의 자존심 경쟁 때문에 당이 진창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지만, 뭐 용병이란 표현을 맞는 겁니다. 국힘에 용병을 데려와 가지고 뭐 지금 이제 어지럽게 된 거죠. 저는 이제 일찍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, 사실 두 사람은 이제 정치 검사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. 그래서 원래 검사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뭐 그분들이 입으로 뭐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의미를 두거나 진실성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. 이번에 이제 한동훈 씨가 주도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탄핵, 윤 대통령을 퇴임할 때까지 완전히 식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조치는 결국은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다,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, 뭐 저는 그거를 그냥 툭 까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한동훈 씨가 이제 권력을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나도 얼른 빨리 한번 해야겠다, 뭐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윤석열이란 사람이 일찍 나가게 만들면은 중임제로 개헌을 해가지고 4년 동안 한 8년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, 내가 이재명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, 내가 나이가 든 홍준표에 비해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, 국민들은 싱싱한 나를 선택할 것이다. 아마 그게 이번에 가장 여러분 권력 투쟁의 중심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한 겁니다. 이제 그 결과로 뭐 많은 국민들은 믿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겠지만,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것처럼 이번 사태는 결국은 한국의 현대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. 그 의미라는 것은 바로 이제 민주당이 장기 집권에 성공하는 일종의 방아쇠를 당긴 것하고 같다 이렇게 봅니다.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. 민주당 주도의 영구 집권 체제가 한국에서 자리 잡는 그런 일에 뭐 한동훈 씨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크게 협력하거나 부역한 것이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제 윤 대통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인생지사 세옹지마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. 사실 윤 대통령은 아주 운이 좋았어. 그냥 제가 표현으로 아주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하지만, 뭐 무슨 말을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. 억수로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천박하고, 무진장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고,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하게 운이 좋아서 대통령 자리를 꽤 찬 거고,
뭐 지금 이제 좀 있다가 물러나더라도 역사상 대통령직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될 거니까 뭐 본인이 소원 성취는 한 거죠. 예. 저는 여러분들 4년 넘게 한국 사회가 다 이렇게 침묵하는 그 속에서도 제가 젊은 날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, 그리고 서울의 유복한 집에서 난 친구들하고 좀 달리 촌출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의협심 이런 부분이 평균적인 제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명적으로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는데, 윤 대통령은 그 선거 문제는 여러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, 지금 뭐 선관위의 사전투표 서버를 무슨 압수수색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, 그거는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공장이고, 최종적인 생산품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선자와 낙선자가 판가름 나고 난 다음에 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공개하게 돼 있는 겁니다. 그 공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,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 속에 선거의 공정성이나 정직성, 투명성 등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. 그것을 이제 한국 사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 그것을 은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지만, 아무튼 선거 데이터처럼 그렇게, 그러니까 뭐 서버의 포렌식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위력적인 것이 선거 데이터에 있는 것이죠. 사실상 여러분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. 대통령 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면 전국 평균 한 20% 정도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% 정도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걸로 보이는데, 대구 광역시는 관내 사전투표 한 5%, 그리고 경상북도는 거의 0% 정도로 손을 못 댄 겁니다. 그러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뭐 너무 표신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손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조작률을 좀 낮췄고,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우편 투표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. 근데 관내 사전 투표만 손을 못 댄 거예요. 특히 경상북도는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. 근데 관내 사전 투표에 손을 대려면은 지역 단위의 관계자들의 협조를 좀 얻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.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아마 세월이 흐르면은 왜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선거를 뭐 한 12여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는지가, 그런 비사가 이제 밝혀지겠죠.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행운아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한 10여만 표, 제 기억이 정한 10여만 표 차이로 윤 대통령이 일어난 겁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, 전 국방부 장관이 정언한 것처럼 대통령이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의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의중을 받들어서 그렇게 건의를 했다. 저는 처음에 계엄령 선포가 내렸을 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본인이 제안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아래 사람이 그냥 제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윗분의 의중을 읽은 측근들이 대부분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니까 윤 대통령이 아주 늦은 시점에 이 선거 문제를 좀 해결해야 이렇게 끌려다니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렇게 해서 좀 무리한 조치인 비상계엄을 엉성하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크게 당하게 된 거죠. 윤 대통령은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. 저는 시골서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해서 노년까지 올 때까지
자기 손으로 인생을 많이 개척하는 그런 도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인생은 아니지만 항상 타이밍이란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, 그리고 사람이 나서야 될 때,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돌진해야 될 때, 기다려야 될 때, 이런 부분들이 한 인간의 인생사의 성패를 결정하고 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.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났을 때 본인이 어떻게 당선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윤 대통령은 2020년 4.15 총선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그 어떤 사람보다 정확하게 알고 대통령직에 취임했고, 본인이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당선된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보낸 그런 일군의 변호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실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해결 방안까지.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그냥 뭐 함은 차사가 돼버리시 그렇게 무시가 된 거죠. 2022년도 지방선거는 조작 수준이나 조작 정도가 아주 낮았습니다.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신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했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. 그리고 2023년도 4월 보궐선거에서도 당했고,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여러분들 선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. 심지어 사전투표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의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한테 더해줬습니다. 그리고 나서 2024년도 총선에서도 엄청나게 당했고, 그리고 2024년도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당한 겁니다.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,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엄령 선포라는 성부수를 던졌는데, 이제 그것이 본인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그런 어설픈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너무나 좋은 기회들을 많이 이렇게, 물론 뭐 기회를 왜 놓쳤냐 부분은 이제 훗날 밝혀지겠죠.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좋은 시절들을 다 놓치고 결국은 계엄령 선포란 수단을 선택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생명줄을 상당히 놓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.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선거 부정은 밝혀질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. 왜냐하면 일군의 정치 세력들은 모두 다 묵시적 단합을 하듯이 이 문제를 덮는 것이 본인들에게 좋기 때문입니다.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어쩌면 영구히 그냥 덜러리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. 어떻든 간에 상황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각자의 뭐 형편에 맞게끔 뭐 이제 제가 되게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,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저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그렇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2020년 4.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왔지만, 사실상 2021년도 연초, 그렇게 미국에서 선거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무산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한국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가능성이 많이 어렵겠구나,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맞는 것을 그렇게 뭐 충격적이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한동훈 씨는 본인이 잘하면 한번 할 수 있을 것이다,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,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물론 미래 일이기 때문에 뭐 100%
한동훈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.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리기는 힘들고, 예, 선거제도를 4, 5년 정도, 예, 국내 그 어떤 분보다 열심히 파헤쳐온 사람으로서는 많이 어려울 거다. 이렇게 봅니다. 감사합니다.